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었고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언젠가 엄마가 마론 인형을 하나 어디서 얻어다 주셨는데 그 인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일 끼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혼자 있을 때는 인형을 맞은편 상위에 앉혀놓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인형은 제게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한 번은 옷이 뜯어졌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더니 옆집 할머니가 옷을 꿰매주셨어요. 저는 그날 할머니한테 바느질하는 걸 배웠고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조각천을 모아서 인형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엉망이었지만 하나 둘 만들수록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제법 괜찮은 옷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옷 만들기에 흠뻑 빠져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천을 얻어다가 인형한테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데에 열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1 때 집에 어려움이 닥치게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학교 다니고 용돈 받는 게 힘들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하신 다음부터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당장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엄마가 엄청 말리며 반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무조건 학교 다녀. 어릴 때부터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본 적 없는 것도 미안한데 학교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엄마 진짜 못 살아. 아빠 아프신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마. 알았어? 라는 간곡한 말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엄마가 밤낮으로 일을 하며 아버지 병간호를 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몇 개월 후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장례식 내내 서럽게 많이 우셨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민영아, 너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해. 내가 대학은 자신이 없어. 네가 벌면서 다녀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끝내게 해줄 거야. 절대 다른 마음 먹지 말고 학교 다녀야 돼. 사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집에 빚이 많아서 저는 정말 학교를 관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눈치채셨는지 몇 번이고 다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엄마는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저도 엄마 뜻에 따라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은 됐어요. 하지만 어정쩡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대문 시장 안에서 수선을 주로 하는 의상실에 취직을 했어요. 워낙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쪽 일이 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었어요. 저는 옷을 수선하거나 예전 옷을 요즘 스타일로 고치는 걸 배웠어요. 인형 옷만 만들다가 진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드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새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홈질이나 휘겁치기도 다시 배웠는데 사장님은 제가 손이 빠르고 금방 익힌다고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옷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게 소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옷을 디자인하는 것도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디자인 책을 사다가 열심히 보면서 혼자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씩 제 옷을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만든 코트를 입고 갔더니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영 씨, 우리 이거 만들어서 팔아볼까? 여기까지 살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하나만 걸어놓고 몇 개 만들어서 옷가게에 줘보자. 정말요? 너무 좋긴 한데 제가 만든 옷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팔자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짬밥이 20년이야. 옷 보는 안목도 없겠어? 그냥 몇 벌만 만들어서 시험해보자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사장님의 설득에 저는 그러자고 했고 제가 만든 옷을 한쪽에 걸어놓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옷 도매 가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놓고 간 코트 다 팔렸어요. 이거 몇 장 더 있어요? 좀 더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사장님은 의상실에 걸어놨던 코트를 바로 갖다 줬고 저도 옷을 몇 장 더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 옷이 가게에서 팔리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아예 자기와 계약을 하고 일하자고 하셨어요. 민영 씨, 옷 만드는 센스가 있어. 나랑 같이 해보자. 응? 내가 여기 오래 자리 잡고 있어서 가게들 뚫는 건 금방이야. 저도 제 옷이 팔리는 게 너무 기뻤고 재미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더 예쁘고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외국 패션 잡지들이며 옷 만들기 잡지들을 사와서 열심히 보며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공부하며 옷을 만들다 보니 어떤 옷들은 잘 팔리고 어떤 옷들은 안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쭉 놓고 보니 외국에서 좋아하는 옷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입는 옷이 뭐가 다른지 조금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비록 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익힌 감각과 실력으로 보세 쪽에 점점 많은 수의 옷을 내놓게 되었어요. 옷 주문량이 많아지자 사장님은 공장을 수소문해서 옷을 맡기기로 하셨어요. 엄마도 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자 많이 좋아하셨죠. 대학 안 간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되니까 엄마가 마음이 좀 놓인다. 기특하고 장하다 내 딸. 엄마,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나 진짜 괜찮아. 난 얼른 빚 빨리 갚고 싶어.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5년 후에는 사장님한테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빚도 굉장히 많이 갚았고요. 저는 직원 넷을 두고 옷을 만들었고 옷도 정말 잘 팔렸어요.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죠.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여성 옷을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도 자주 보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연결됐어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엄마가 하시던 옷공장을 물려받아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공장이지 재래시장에서 좀 규모가 큰 건물의 한 층을 빌려서 미싱 여러 대를 놓고 옷을 만드는 소규모이긴 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죠. 무엇보다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혼자 일하는 게 불안했는데 든든한 사람을 만나서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남자는 특히 제 디자인 칭찬을 많이 했어요. 민영 씨는 정말 감각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훨 나아요. 진짜 어떤 회사는 보면 무슨 디자인을 저렇게 해놨나? 내가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그런 마음 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아무리 배워도 재능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욱 씨 말처럼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죠. 재능이 있다기보다 제가 좋아해서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 거예요. 라고는 했지만
절 칭찬해주는 게 속으로는 기뻤어요. 저와 남자는 8개월 정도를 만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남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했어요. 상견례에서 남자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죠. 어쩜 저렇게 우리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감이 나타났는지 자다가도 신기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집안 사정도 양쪽 집이 비슷해서 더 천생연분 같아요. 따님을 어쩜 저렇게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부족한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살면서 잘 지도해 주시고 계속 잘 봐주세요. 저도 임서방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할게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만남을 끝내고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됐고 저와 남자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는 제 사업과 자기 사업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당신 공장은 다른 데 옷들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거 옷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어?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멀리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공장에서 당신 옷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아?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덥석 좋다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우선 우리 옷을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봐야 했어요. 제가 독립해서 나올 때 지금 공장을 섭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만큼 신뢰가 쌓인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옮기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옷을 샘플로 만든 걸 봤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사업이잖아. 내가 지금 공장 사장님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 공장으로 옮길 만큼 남편 공장이 옷을 잘 뽑는다고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뭐 당신 생각도 이해는 해. 그쪽에 해약하자는 게 어렵긴 하겠지. 그래도 샘플을 보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 라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남편 공장은 규모도 작았고 저희는 옷을 한 번에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양을 해보지 않았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 내기니까 확실히 하자는 건데 그걸 서운해하는 남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일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부부가 뭐니? 일심동체라고 하잖아.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남편 공장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샘플을 만들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성욱이네. 니네 같은데 옷 샘플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장 아니야. 내가 그 공장을 어떻게 키워서 물려줬는데? 지금 그거 너 나도 모욕하는 거야? 어머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도 계약한 공장 사장님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욱 씨 공장이 저희처럼 한 디자인 많이 뽑는 거 안 해본 거 사실이라서 저로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전에 공장에 보여준다는 것도 말뿐인 거고 결국 네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 소리 아니야. 얘가 진짜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막말로 네가 정식으로 디자인을 배웠어? 의상학과를 나왔어? 시장 바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이래봬도 나 젊을 때엔 한가닥 하던 양장학원 출신이야. 이거 왜 이래? 성욱이는 경영학과 나와서 의상도 따로 공부했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더 잘하겠니? 안 그래? 라며 저한테 모멸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저는 결국 남편 뜻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공장 이름도 제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저희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디자인을 여러 사이즈로 대량 생산하는 걸
안 해봤던지라 공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차츰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매일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일일이 옷을 검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나온 옷들이 꽤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점차 사람들도 적응을 많이 하고 옷도 잘못 만드는 일이 거의 줄어들자 남편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서 회사 직원들을 늘렸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물론 자동화 시스템 공장에서 부분 만들어 오는 게 많았지만 남편 공장이 다 소화하기는 버거워 보였거든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점점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야근해야 된다고 하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장 스케줄을 뻔히 다 아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제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상표 등록했다는 결정서가 집에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공장으로 갔지만 남편을 만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무실에도 들여보내주질 않았거든요. 그제야 둘러보니 디자인팀에 사람이 2이나 앉아있더라고요. 사람을 뽑는다는 게 공장 일을 할 사람만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상표를 등록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보세옷을 만들고 주로 도매상에 넘기다 보니 상표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브랜드를 찾는 단골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대학가에 가게까지 계약했더라고요. 그런 걸 저하고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던 거예요. 저는 쏙 빼놔야 했으니 당연히 말을 안 했죠.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네 공장에서 옷을 만들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나오고 뒤에 시어머니도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여자는 바로 같이 차를 타고 떠났고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얼른 뛰어가서 대문을 붙잡았어요. 어머 깜짝이야. 왜 이러니 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사람 놀랐잖아. 어머니, 저 사람이랑 같이 가는 여자 누구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브랜드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 아셨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저분은 이제 우리가 회사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투자해 줄 뿐이야. 젊은 나이에 어찌나 능력이 좋은지 아주 자금력이 말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집으로 초대 좀 하라고 했어. 잘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너 네 브랜드 성욱이가 등록한 게 그렇게 문제냐? 이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전에 공장 옮길 때도 너 얼마나 부정적이었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알아? 라더니 그대로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해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제가 의부증이라고 못 살겠다며 이혼 서류를 보내더군요. 남편이 일하는 걸 일일이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과 못 살겠다고요. 저는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의도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건 저 혼자 생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두 사람 마음이 변한 건 확실했어요. 저는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저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넘기고 여기까지 왔니?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민영이 너 능력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옷을 만들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옷을 만들어서 전에 같이 했던 사장님께 보내드렸고, 사장님은 자기네 옷을 팔면서 제 옷도 매대에 같이 놓아주셨어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인터넷에서 옷을 팔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를 소개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델 지망생들에게 일당을 주며 옷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몇 개월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서 포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만든 옷을 입어본 사람들이 하나 둘 다시 찾아주었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공격적으로 여기저기 온라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찮게 썼었죠. 혼자 밤을 새가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입을 했죠. 그렇게 쇼핑몰은 인기가 많아졌고 저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세계적으로 운영을 해나갔어요. 저희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와 구두를 팔고 싶다는 동대문 도매상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도 계약을 맺었죠. 엄마 말씀대로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금방 쑥쑥 큰 것 같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혼자서 마음고생도 꽤 했어요.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죠. 그래도 모든 걸 다 이기고 또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쇼핑몰이 안정적으로 접어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교회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전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고도 못 본 척했지만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는 척을 하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 남편도 저와 엄마를 알아봤고 저희 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헤어졌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전 남편에 대해 알아봤죠. 그랬더니 1년 전에 회사가 부도나서 문을 닫았고 빚을 잔뜩 졌다는 거였어요. 투자를 했다던 여자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회사가 위험해질 때쯤 속았다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자기 돈을 다 빼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제가 처음 만든 브랜드가 그렇게 사라졌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제 브랜드를 시장에서 못 본 지 꽤 되긴 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내나 보네. 저기,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합칠 수 있을까?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실수라니. 무슨 실수요? 그거 다 계획적인 거였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한 번 속지 2번 속겠어요? 댁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여기요. 모르는 사람 아무나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봐. 나도 그때는 잘해보자는 생각이었어. 근데 당신이 너무 사사건건 따지니까 일이 안 될 것 같았다고. 그 말이 지금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난 이혼하고 시장에서 들은 말이 없는 줄 알아? 댁하고 댁 어머니가 상표 등록하고부터 마음 바뀌었다고 다들 그러더라.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나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보고 다시 합치자고?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소리 지르자 남편은 더 말을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엄마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안사돈도 잘 계시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인사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간지도 몰랐어.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왜 인사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아가고 누가 안 싸돈이에요. 이제 그런 사이 아니죠. 완전 남남이에요. 얘는 어떻게 사람 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지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지낸 정이 있잖아. 결혼하고 살 때도 저한테 자기네 공장으로 안 옮긴다고 막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 댁 아들하고 다시 안 합쳐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려무나.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공하지 않았으면 댁들이 내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고졸이라고 그렇게 모욕해놓고 제 거 다 뺏어 갔으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 보세요. 오늘은 제가 참는데 다시 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경비원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두 사람은 몇 번 저한테 연락을 했지만 제가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들은 게 없어요. 저는 40이 돼서 저처럼 이혼한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한때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도 잘하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산 보상을 이제야 받는 기분이에요. 다들 건강하고 큰 문제 없으니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많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요즘 흔히들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저는 정말 매일같이 꽃길만 걸으며 살고 있답니다. 제가 화원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혈액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완치가 돼서 꽃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말이 헛된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기적 같은 저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 건 중3 여름이었어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던 저는 모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아빠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시 수출을 주로 하던 시계 공장을 운영하던 아빠는 한동안 일감이 없어서 공장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계약을 따내서 다시 공장을 열게 되었거든요. 아침도 거른 채 신이 나서 이른 출근을 준비하는 아빠를 보니 덩달아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정연아, 아빠 그냥 안 쓰러진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식구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정연이가 원하는 외고도 아빠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뒤는 이 아빠가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아빠 믿지? 오랜만에 환하게 웃던 아빠의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해도 뜨기 전에 출근을 했던 아빠가 저녁 무렵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고 더불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누비겠다는 16소녀의 당찬 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평생 아빠 그늘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남편이 남긴 빚을 안고 3남매를 키워내야 했고, 고등학생 오빠는 가장의 무게를 떠안아야 했죠. 그리고 저 역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제 결정에 담임선생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정연아, 집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꼭 이렇게 해야겠니? 외고 진학이 어려우면 인문계라도 가.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애가 진학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은 힘들어도 네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솔직히 선생님 말에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담임선생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를 만났어요. 선생님,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애미가 돼서 딸 자식 날개를 꺾는 게 편치만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 운명이고 팔자인걸. 그러니 우리의 던은 흔들지 마세요. 엄마는 담임선생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억울해하지 마라. 옛날부터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어. 일단 네 오빠부터 대학에 보내자. 집골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둘이나 대학에 보내? 넌 이후에 대학 들어가면 되잖니. 그러니까 이 엄마 좀 도와다오. 엄마도 너무 힘들어. 어린 딸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니 더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지금 꿈이며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상고에 진학한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오빠는 대입에 성공해 대학생이 되었고요. 우리 가족을 억누르던 아빠의 빚은 다행히 상속 포기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린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산동네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그래도 빚에서 해방된 게 어디예요. 정든 집을 떠나 산동네로 이사를 한 그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다시 우리 집 찾을 수 있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할 수 있지? 그땐 정말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팥줄을 뛰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서 당장 등록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이 되면 재학 중 취업을 해서 저도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때쯤 오빠가 제대를 할 테니 제 손으로 등록금도 될 수 있었고요. 내 식구가 그렇게 뭉쳐서 살아가면 언젠가 오늘의 고생을 추억처럼 곱씹을 날이 올 것만 같았어요. 영어를 꽤 잘했던 저는 무역회사 경리과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딱히 제가 회사에서 영어를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담당자한테 연결해줘야 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제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얼마 뒤 제대한 오빠는 복학을 했고 일부 학비는 장학금을 딴 덕분에 학비 부담은 조금 덜했죠. 정연아, 장남으로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대신 오빠가 취업만 하면 그땐 오빠가 너 대학 보내줄게. 사실 공부는 네가 나보다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자. 오빠는 동생이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걸 미안해했어요. 그 마음은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렇게 3년 뒤 오빠는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드디어 저도 오빠 등록금 마련해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야 숨 쉴 틈이 생겼구나 했는데 글쎄 여동생이 사고를 쳤지 뭐예요. 뭐? 임신? 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널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고. 수능 시험을 마치고
집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던 여동생이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며 울먹였어요. 엄마랑 오빠가 알면 자긴 죽는다며 어찌나 울어대는지 정신이 없었죠. 근데 언니,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그 남자랑 살고 싶어. 언니가 도와줘. 고작 19살밖에 안 된 동생이 무려 17살 차이나 나는 점장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게다가 남자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신혼도 월세 원룸에서 시작하겠다니 언니로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었어요. 여동생의 결심이 확고해서 여차하면 남자랑 야반 도주라도 벌일 각오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나서서 엄마랑 오빠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는 그 자식을 미성년자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뛰었고, 엄마는 딸 자식 신세 망쳤다고 땅을 치며 한참을 우셨죠. 그 와중에도 여동생은 팔로 지 배를 감싸 안곤 애도 낳을 거고 그 남자랑 결혼도 할 거라며 악을 썼어요. 애까지 가진 상황에 뭘 어쩌겠어요. 결국 여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던 남자는 통장에 돈백도 없는 상태로 결국 결혼식과 신혼살림 모두 우리 집에서 떠맡아야 했어요. 당시 오빠는 이제 막 취직을 한 상태라서 여력이 없었고 일용직인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대학 가려고 모아둔 제 적금을 해약해야만 했죠. 저에게 있어서는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철없는 여동생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느라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지지배야,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네 언니 꿈이고 미래였다.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올랐지만 행복한 표정의 여동생 앞에서 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았죠.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보내야 했어요. 마음에 틈이 생긴 탓이었을까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폭발해 우울증이 찾아왔지 뭐예요. 모든 게 귀찮고 몸이 축 처지는 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같은 부서 언니가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며 명함 한 장을 주더라고요.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야. 가정의학과, 외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조인해서 만든 병원인데 가정집에 꾸며놔서 카페 같은 분위기더라고. 일단 편한 마음으로 상담부터 받아. 증상이 심하면 신경정신과로 연결도 해준다더라.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이젠 네 자신도 좀 챙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겠니? 명함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쉬는 날 찾아가 봤어요. 선배 언니 말대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 집이더라고요. 간판에 적힌 이름도 마치 카페 같아서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 싶어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죠. 누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놀라서 돌아봤더니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싱긋 웃더군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여기 커피가 아주 죽여요. 남자는 주저하는 저를 다짜고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목가적 분위기의 카페 같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메뉴판이 없다는 것 정도였죠. 여기 카페예요? 병원인 줄 알았는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증상을 말씀하시면 처방해 드릴게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외에도 전문의 면허도 있거든요. 남자의 가벼운 농담에 어느새 긴장이 풀린 저는 폭신한 소파에 앉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상담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거였죠. 편안한 병원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남자의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전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감정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은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저는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그동안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쁘기보다는 왠지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젠 저랑 밖에서 만나요. 의사와 환자 말고 남자랑 여자로. 우리 연애하자고요. 싫어요? 아니요, 안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라뇨? 정연 씨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다는 그 말에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20대 끝자락에 처음 만난 사랑에 저는 정신없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 사람 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내가 번 돈으로 나를 빛내줄 옷을 사고 샵에서 난생 처음 펌도 했어요. 가족이 아닌 오직 날 위해서요.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밑빠진 독을 채우느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남자로 인해 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좀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고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청혼을 받고 보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는 몇 개는 준비해야 한다는 둥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열쇠? 열쇠는 뭐 하려고? 설마 촌스럽게 아파트에 수입차, 병원까지 혼수를 해오려는 건 아니지? 어쩌냐?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 공짜라면 질색을 하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돈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너 말고 다른 여자랑 했을 거야. 난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은 여자를 고른 거거든. 그게 너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어디 상대의 배려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새로 부어온 적금도 있고 투잡을 뛰면서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도 조금 있어서 혼수 정도는 가까스로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잘 왔다. 너 돈 좀 있지? 네 오빠 결혼한다는데 돈 나을 구멍은 없지. 엄마가 아주 미치겠다. 집은 네 오빠가 전세금 대출 받아서 장만한다지만 그 밖에 돈 들어갈 데가 한둘이니? 그래, 너 얼마나 갖고 있어? 엄마, 사실 그게 말이야. 나도 결혼할까 하는데. 결혼? 남자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 너 오빠 결혼하는데 돈 내놓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너 시집갈 때 돈 안 해줄까 봐? 걱정 마. 누가 네 돈 띄어먹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 내가 상담받던 병원 의사인데 결혼하재.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랬어. 의사?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니? 네 주제에 무슨 의사랑 결혼을 해?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의사 사위를 들이냐고. 정신 차려 이거사. 혼수 따지고 그러는 집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면전에 대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러겠어? 넌 그 나이 먹도록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암튼 지금은 네 오빠 장가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넌 나중에 얘기해. 결혼도 순서가 있는 거야. 막말로 네가 급하니? 네 오빠가 급하지. 게다가 한 해에 자식 둘 결혼시키면 주위에서 욕해. 그러니까 일단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봐. 네 오빠 장가부터 보내야지. 하필 오빠 결혼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 결혼은 다음으로 밀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돈이었죠. 오빠 결혼하는데 주고 나면 정작 제 결혼 자금은 없으니까요. 내 결혼 미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자금은 못 내줘. 내년이든 후년이든 나 결혼할 때 써야 된다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돈 못 해줘. 정연아, 오빠가 급해서 그래. 집 때문에 대출이니 뭐니 싹싹 긁어서 수중에 돈백도 없어. 일단 내 결혼부터 하고 너 결혼할 때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 테니까 제발 오빠 한번 살려주라. 정말 해줄 거지? 나 이 돈 없으면 정말 결혼 못해. 오빠 믿는다. 결국 오빠는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대가리까지 빼가듯 제 결혼 자금까지 털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 바람에 제 결혼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침이 심해져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평소 빈혈도 심하고 피부에 자주 멍이 들었다고요? 네, 다리도 붓고 구토도 심해요. 의사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괜히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월차를 내고 근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혈액암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병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동안 전조증상도 있었을 텐데. 의사는 조혈모세포 제거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너무 희박해서 기대를 걸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길래 가족들과 상의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곤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화창한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난 죽어가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세상도 싫고 이제야 겨우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하필 이럴 때 이런 병에 걸렸나 싶어 화가 났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매번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지, 차라리 이럴 거 태어나지나 말 걸 그랬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걷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정리가 되더군요.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치료를 받으려면 돈도 꽤 들어갈 테고 일단 오빠 결혼할 때 빌려준 돈부터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도 당연히 마음 아프지. 동생이 암이라는데 왜 안 그렇겠냐? 근데 정연아,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만드냐? 안 그래도 네 올케가 임신해서 출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미안한데 일단 너 퇴직금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암인데 회사는 그만둬야 할 거 아냐. 너 한 10년 일했지? 그럼 퇴직금도 꽤 될 거야. 일단 그걸로 써라. 응?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암 걸렸다는 동생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퇴직금 빼서 치료하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개새끼지? 야, 이 지지배야, 너 지금 오빠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 개새끼? 그래, 네 말대로 개새끼 하지 뭐. 네가 죽든 말든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동안 대가를 바라고 오빠 뒷바라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매정한 오빠 말에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런 인간을 오빠라고 믿었던 저한테 미치도록 화도 났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하려는데 글쎄 이러지 뭐예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 혈액암이라며? 근데 언니 혹시 나 결혼할 때 해준 돈 달라고 전화한 거야? 그런 거라면 나 못 해줘. 언니도 알잖아. 우리 그 이 백순 거.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그리고 언니가 그 돈 해준 거 다 언니 편하자고 해준 거 아니야? 그동안 식구들 뒷바라지 하면서 언니도 보람 느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만족 느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쿨하게 베풀었다 쳐. 뭐? 쿨하게 베풀어?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하니? 내가 대학 가려고 차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 쉬는 날에도 못 쉬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알바까지 뛰면서 모은 돈이라고. 내 미래까지 알뜰히 헤쳐먹곤 나보고 쿨하게 잊어라? 됐다 이년아. 애초에 너한텐 기대도 안 했어. 이런 걸 동생이라고 그동안 챙겨왔던 내가 미친년이지.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보다 더 암적인 존재들이 내 가족이었다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보니 엄마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놨더라고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더라. 너 혈액암인가 뭔가 걸렸다며? 그게 다 피가 탁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솥 끓여놨으니까 이거 다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나라. 네가 그동안 우리 집 위해 희생한 거 엄마가 왜 모르겠니? 그래도 정연아, 형제들한테 해준 거 돌려받겠다고 생각하면 못 써. 네 오빠가 오죽하면 그 돈 못 해준다 그랬겠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일단 오빠 말대로 퇴직금 받아서 그 돈으로 치료해. 요즘엔 요양병원들이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다더라. 늙은 애미 수발받을 생각 말고 거기 들어가서 치료해. 그게 너도 편하지 않겠니? 엄마, 결국 이거였어? 병든 딸 병수발 못 해주겠으니 아프면 요양병원 들어가라고? 오빠한테 빌려준 돈도 포기하고 동생한테 해준 돈도 포기하고 네 힘으로 동구해서 투병하라고? 어떻게 다들 이러냐? 내가 그동안 짐승들이랑 살았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래, 엄마 소원대로 내가 사라질게. 이 집에서 내 발로 나가주겠다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자 가족들한테 팽당한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서 급기야 엉엉 울고 말았죠. 제 상황을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일단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곤 대형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치료와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봐 주었어요.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라서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겐 제격인 곳이었죠. 남자친구는 매주 찾아갈 테니 마음 놓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냈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마음이 어지러운데 멋진 경치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못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게 매일 찾아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 병실 아주머니였죠. 경기도 어디에서 화원을 한다는 아주머니는 병원 화단에 있는 꽃들을 직접 가꾸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제 병실에 와선 그 꽃 얘기를 해주곤 하셨죠. 꽃말이며 꽃에 얽힌 전설이며 꽃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요. 제가 반응을 안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한 달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 꽃이 왜 좋아요? 처음으로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더니 아주머니께서 방긋 웃으며 그러셨죠. 피고 지고 또 피니까. 사람 인생도 그래. 살다 보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 아가씨 인생도 꼭 다시 필 거야. 그러니까 살아. 살아나면 내가 좋은 선물 해줄게. 그러니까 침대에만 있지 말고 나랑 꽃도 키우고 살아보자고.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 누구도 저에게 살아나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주머니가 나를 살리자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 살아요. 같이 살아서 같이 이 병원 나가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병원 화단 가꾸는 일을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꽃부터 흔한 장미까지 아주머니 손이 닿는 순간 모두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에 사람의 손끝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아주머니와 저는 단짝처럼 꽃을 가꾸며 지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쌀쌀해진 늦가을.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제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편지에는 자식도 없는 자신에게 딸처럼 살갑게 굴어져서 고맙다는 말과 자신의 화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의 말이 있었어요.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면서요. 얼마 뒤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아주머니의 유산 집행을 해주셨어요. 은행 잔고와 현물 재산들은 모두 지정된 시설과 주변 지인들에게 남겼고
저에게는 화원을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화원을 갖게 된 저는 아주머니와의 약속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화원을 지키고 손수 꽃을 키우겠다는 꿈도 생겼죠. 그래서 면회온 남자친구한테 부탁해 화훼 관련 책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한테 말로 들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꽃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퇴원 후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된 저는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화원에 찾아가 보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화원 안의 꽃들은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받은 분들이 그동안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었죠. 그분들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화원 일을 배워갈 수 있었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엄청난 규모의 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결혼도 하고 딸아이도 출산해 육아와 화원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가족들이 화원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지역방송에서 제가 화원 주인으로 나온 걸 봤다나요? 엄청난 규모의 화원을 본 가족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들처럼 다시 제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염치라고는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죠. 엄마는 또다시 가족 타령을 해대며 나이 드니 아들보다 딸이라며 이제 병도 다 나았으니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당신이랑 살게? 병든 딸 버리는 매정한 사람한테 효도할 호구는 없어요. 제발 뿌린 곳에 가서 거두세요. 그리고 오빠, 그 사이 돈은 많이 모았어? 나랑 정산해야 할 돈이 그 사이 이자가 많이 불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그건 1원도 안 깎아줄 거야. 참, 정민이 너도 돈 준비는 됐겠지? 너도 나한테 줄 돈 있잖아. 넌 쿨한 거 좋아하니까 시간 끌지 말고 현금 일시불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날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니 한결 일이 수월하게 됐네. 정확한 액수 며칠 내로 보낼 테니까 각자 해당 금액 준비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꽃 살 거 아니면 가급적 찾아오지 말아줘. 당신들한테 나는 역겨운 냄새가 꽃들한테는 해로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저는 직원들을 시켜 가족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오빠와 여동생한테 보냈던 계좌이체 이력과 문자 등을 근거로 제가 받아야 할 액수를 문자로 통보했어요.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받아서 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려고요. 돈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써야 그 가치가 빛나는 거니까요. 내 등에 올라타 등골 빼먹고 토사구팽했던 기생충 같은 가족들에게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온당하겠죠.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배려하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은 꼭 자신도 정말 잘 챙겨가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마더라는 영화를 보다가 울컥한 적이 있어요. 영화 끝부분이던가요? 극중 엄마 역을 맡은 김혜자 씨가 자기 아들 대신 범인으로 몰린 청년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엄마 없니? 엄마가 있다면 자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두지는 않을 거란 의미의 대사였어요. 영화상 주인공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 대사였죠. 그런데 그 대사를 듣자마자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누명을 쓰고 철창 안에 갇힌 청년이 마치 제 자신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줄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부모가 없다는 건 돌아갈 집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한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면접을 볼 때, 심지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상대의 이 질문에 저처럼 부모 없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곤 해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고아였던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던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그날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맞았던 어린이날, 저는 며칠을 부모님을 졸라 용인에 있는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날이 날이니만큼 엄청난 인파에 휩쓸려 정작 놀이기구는 몇 개 못 탔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해질녘엔 퍼레이드까지 봤죠. 정말 최고의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아빠 엄마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계셨죠. 꿈결 같은 그 소리에 취해 잠들었는데 글쎄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 몸이 엄청 아프고 숨을 쉴 때마다 배에 힘이 빠지고 아팠어요. 꼭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도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없다니 이상했죠. 그래서 간호사 언니한테 우리 엄마랑 아빠 어딨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경찰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경찰 아저씨는 힘들게 얘기를 꺼내셨죠.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엄마 아빠가 나만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니요.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제 팔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제야 꿈이 아니란 걸 알았죠.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끝끝내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모라고는 하지만 아빠와는 배다른 남매 사이라서 지금껏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죠. 경찰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저를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했대요. 그때 고모가 저를 맡아주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참 대단해. 친오빠도 아니고 배다른 오빠 딸을 키우겠다고 나서다니.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고모를 따라 부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서울 우리 집을 처분한 돈과 부모님 앞으로 예금돼 있던 돈,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고모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사실 그 돈 때문에 말이 많긴 했어요. 처음엔 저를 맞지 않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 소식을 듣고는 고모 집에 들이닥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모와 친척들은 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고모와 저는 친척들을 피해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쫓아왔는지 한 번은 학교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운 탓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전교에 퍼져서 한동안 전교생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척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제야 고모와 저는 더 이상 친척들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죠. 고모는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는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살갑거나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모와 함께 살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고모와 함께 사는 집은 일종의 기숙사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내가 독립할 나이가 되면 언제고 떠나야 되는 곳으로 인식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고모 집을 나오게 됐을 때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서울살이를 하고부터는 부산 고모 집에 가는 일이 뜸해졌어요. 가끔 고모가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저 식당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는 다시 돌아가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그런 만남도 끝나고 말았고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일적으로 만났다가 마음이 통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비며 용돈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왔을 정도로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지만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가 자기라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딱히 결혼이 급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죠. 그렇게 9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드디어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오랜 연애 기간 탓에 거의 며느리로 인정받던 터라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막상 결혼을 앞두니 전과는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이요. 난 우리 애가 너랑 결혼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다. 솔직히 부모 없는 널 받아들이는 게 나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아. 어쩌겠니? 이게 부모 마음인걸? 난 내 자식이 장인장모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았으면 했다. 씨암탉은 아니래도 삼계탕 정도는 끓여줄 장모는 있어야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뭐? 아휴, 내 아들이 처가 도움 하나 못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분해. 내 말이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 9년간 거의 며느리 수준으로 철철이 옷도 사다 드리고 매번 화장품도 사드렸건만 받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 고하라 싫다니 정말 야속하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는걸요. 세상에 누가 고아인 며느리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받아주겠어요. 그걸 알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껏 윤정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받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게 윤정이 잘못 아니잖아요. 엄마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서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엄마가 뭐라 그러든 저 이 결혼해요. 지난 9년 동안 내 뒷바라지에 우리 집 뒷바라지까지 다 해온 윤정이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접으세요. 그동안 잘하면서 반항 한 번 없었던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시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식구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 내 뒤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도 되고 내 부모님도 될게.
남편의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늘 텅 비어있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부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댁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와줄 수 있겠냐고요. 고모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한 고모를 그런 자리에 앉히게 돼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부산 고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윤정아,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상견례 자리에 못 나갈 것 같구나. 사돈 어른께는 내가 직접 연락드릴게.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가슴속에 찬바람이 쌩하니 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부모 없는 서름이구나 싶었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고모는 제 부모도 아닌데 부모 노릇 못 해준다고 화를 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상견례 없이 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모아둔 돈 안에서 집을 구하고 신혼살림과 그 밖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돈이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어요. 제 원룸을 빼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 보태야 해서 결혼 전에 제가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혼수 가전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저렴하게 장만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신혼집을 꾸며가던 어느 날 집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누이와 함께 말이죠. 넌 이걸 혼수라고 준비한 거니?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릇도 하나같이 싸구려 해. 아유, 이래서 부모 없는 애가 어디가 티가 나도 난다는 거다. 니네 고모란 사람도 그렇다. 부모 대신이면 이럴 때 혼수라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몸 아프다고 상견례도 못하겠다고 했으면 결혼 준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뭐 며느리 드리는 게 아니라 고아 하나 떠맞는 꼴이잖아.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남의 자식까지 떠안아야 하냐고. 그리고 얘,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험금 받은 건 다 뭐 했니? 못해도 몇 억은 나왔을 텐데 설마 그걸 다 쓰진 않았을 테고 고모한테 얘기 들은 거 없어? 남은 돈은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고모가 꿀꺽하면 어쩌려고? 맞아요, 언니.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주변 사람이 그런 돈은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찾아가서 달라고 해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온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 부모님 보험금이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그 돈에 대해 궁금하긴 했어요. 친척들이 달려들 정도라면 액수가 꽤 됐을 텐데 그동안 저 키우고 학교 보내는데 썼다고 해도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모가 직접 얘기를 해주면 모를까. 제 입으로 돈 얘기를 꺼내긴 좀 껄끄러웠어요. 사실 지금껏 키워준 대가로 고모가 가져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식 전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같이 식장에 가자고 하려고요. 그런데 윤정아, 내가 아무래도 결혼식에 참석 못할 것 같아. 그날 회사 출장이 잡혀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대신 네 계좌로 축의금 좀 붙일게. 신혼여행 가서 쓰렴.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모,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한테 정이 없다지만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식까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못 온다고 하지 그랬어요. 그래야 기대도 안 하죠. 그동안 저 키워주신 거 고마워요. 근데요, 고모랑 살면서 늘 외로웠어요. 고모는 한 번도 절 가족으로 대한 적 없었으니까요. 이럴 거 차라리 다른 친척들이 저 데려간다고 할 때 주지. 왜 절 데리고 산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탐나서 그런 거냐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어져서 이러는 거냐고요. 말해봐요. 변명이라도 하라고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요, 다시는 고모한테 전화 안 해요. 고모가 죽었대도 안 찾아갈 거예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 키워준 값으로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정말 고모와 연을 끊겠다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 고모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신부 부모석은 공석인 채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 측 집안 사람들이 제가 고아라는 걸 눈치채버렸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두고두고 저를 괴롭히셨어요. 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니? 아무도 안 올 거면 사람이라도 사서 자리에 앉혔어야지. 꼭 그렇게 자리 비워두고 나 고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했냐고. 네 눈엔 우리 집이 우습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불쌍해서 고아 며느리 받아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제 실수예요.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래? 그럼 약속해라. 앞으로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겠다고.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고 우리 집 개처럼 내 말에 따르겠다고. 왜? 싫어? 못하겠어? 결혼식 날 봐서 알겠지만 너한테 부모가 있기라니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기라니 네 뒷배 대줄 사람은 네 남편이랑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줄 알고 시댁에 충성하란 말이야. 언니, 시어머니 잘 얻은 줄이나 아세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뒷배가 돼준대요? 언니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댁 복은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고요. 나한테도 잘 좀 하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눈을 피해 제게 막말을 해대곤 했어요. 처음엔 몇 번 이러다가 반응 안 하면 알아서 그만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나중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는 이전과는 완전 달라졌지 뭐예요? 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넌 가서 좀 쉬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딸 시집 보낼 때가 되니 며느리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건지 시어머니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그간의 행동으로 보아 이러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꿍꿍이를 알게 됐거든요. 예, 내가 일전에 말했던 니네 부모님 사망보험금 말이다. 그거 네 고모한테 물어봤니? 얼마나 남아있다디? 저 어머님, 그 일은 잊어주세요. 그동안 생활비며 제 학비로 들어간 돈도 꽤 되고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저 고모한테 그 돈 달라고 못해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어머? 얘가 뭐라는 거니 지금? 너 그게 한두 푼인 줄 아니?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가해자한테 받은 위자료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거기다 보험금에 니네 집 팔아 챙긴 돈까지 못해도 수억은 될 거다. 그걸 포기하겠다고? 너 바보 아니니? 어디 모자라니 아니냐고.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알아서 하마.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업체에 의뢰해 고모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뒤 엄청난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고모란 여자가 부산에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구입연도를 보니까 너 데리고 오고 딱 1년 뒤야. 이게 뭘 의미하겠니? 은행 말단 직원인 네 고모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수억짜리 건물을 사? 게다가 그게 지금 가격이 올라서 얼마가 됐는지 아니? 무려 50억이 넘는 된다. 아우 이 도둑년. 그래놓고 입 싹 닫군?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안 되겠다. 당장 소송 시작하자. 아니지.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네 고모한테 전화해서 건물 팔아달라고 그래. 안 그럼 소송한다고.
솔직히 놀랐어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고모가 저를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대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고 그 정도면 고모도 할 만큼은 했다 싶었어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설사 고모가 보험금으로 건물을 샀다고 해도 그거 달라고는 못해요. 부모 없는 절 키워준 부모 같은 분이니까요. 사는 동안 고모한테 눈치 보고 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일은 그만 잊어주세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지금 널 돌보는 건 나야. 그럼 나도 얼마간의 보상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고모한텐 건물도 주면서 왜 나한텐 10원 한 장 안 내놓니? 막말로 너 결혼할 때 뭐 해왔니? 부모 없는 고아라고 마음 약한 내 아들 꼬셔선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왔잖아. 모르면 모를까? 네 고모 건물주 된 거 아니상 나도 너한테 돈 좀 받아서 내 딸 결혼하는데 혼수랑 예단비에 보태야겠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돈 받아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며 고모한테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저를 들들 볶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이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고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네? 아가씨 산후조리를 저보고 하라고요? 그럼 회사는 어쩌고요? 여름 휴가 있잖아. 우리 애 출산일 맞춰서 휴가 잡으면 되지. 어차피 제왕절개 할 거니까 출산일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말이다. 아휴, 딴 집들은 이럴 때 큰 며느리가 알아서 시누이 산후조리원비도 턱턱 내준다는데 이건 뭐 50억 건물도 지 고모한테 뺏기고 찍소리도 못하는 앤데 그럴 주변 머리라도 있겠어? 그러니 어쩌겠니? 네 몸이라도 써서 네 할 도리를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말고 네가 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애 산후조리 맡아서 해. 너도 나중에 애 낳을 거 아니니? 미리 예습한다 셈치고. 알았어? 지난번 일 때문에 단단히 속이 꼬인 시어머니는 이번만큼은 당신도 양보를 못하시겠다며 산후조리원비를 내놓든 몸으로 때우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곤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랑 부산에 좀 가야겠다. 자기 고모님이 방금 숨을 거두셨대.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비록 연락도 끊고 살기로 했었지만 제 유일한 혈육인데다 절 키워준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저한테 해야지 왜 남편한테 했냐는 거죠. 자기야, 근데 왜 당신한테 전화를 했대?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제야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저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제가 살던 옥탑방 앞에서 서성이는 고모랑 우연히 마주쳤고 그날 이후 저 몰래 고모랑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어디 아프진 않은지 돈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지 남편한테 묻곤 했다더군요. 결혼할 때도 저 몰래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부산에 사두신 건물 얘기를 하셨대요. 오래전 친척들이 제 부모님 보상금을 뺏으려고 할 때 몰래 사둔 거라고요. 언제고 때가 되면 저한테 돌려줄 생각이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해주라고 하셨다나 봐요. 고모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동안 말 못했어. 그리고 말이야, 고모님이 많이 아프셨어. 상견례를 앞두고 쓰러지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복막암 판정을 받으셨다나 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느라 상견례도 못 오셨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은 참석하시려고 재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이가 너무 빨라서 그러지 못하셨어. 당신이 알면 좋은 일 앞두고 힘들어할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 안 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 알았다면 진작 당신한테 이야기할 걸 그랬어, 여보. 미안해. 남편의 얘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모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동안 고모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지켜주었던 고모를 알아보지 못한 제 무심함에 화가 났어요.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산 집을 떠날 때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났었는데, 어쩌면 이게 다 이별할 때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모의 배려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간 저는 장례를 치른 뒤 고모가 살던 부산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20살 봄에 떠나온 후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집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제가 쓰던 방은 나올 때 그대로 잘 정돈되어 있었죠. 어쩌면 고모는 제 방을 쓸고 닦으며 제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언제고 찾아와도 어색하지 않도록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지켜왔던 거겠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저는 부산 우리 집에서 고모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눈물에 담아 흘려보냈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아가, 정말 축하한다. 하늘이 그래도 무심하진 않구나. 널 위해 네 고모도 데려가지고. 그래, 그 건물 문서는 잘 챙겨왔니? 상속세는 얼마나 나온다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물 얘기부터 꺼냈어요. 그 사악한 눈빛을 반짝이면서요. 사람이라면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었는데 축하한다고요? 그분 저 키워주신 분이에요. 빈말이라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 정도는 하셨어야죠.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왜요? 그 건물 팔아서 어머님 딸 산후조리원비 내란 말 하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고아 며느리 받아준 대가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건물 팔아달란 말 하러 오셨어요? 도대체 왜 자꾸 와서 제 속을 뒤집으세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고아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고아라고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건데요? 부모 없는 건 어머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왜 저만 괴롭히냐고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함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모 건물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 건물에서 나온 돈 10원 한 장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딸한테 안 갈 거니까요.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퍼붓곤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말했는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어머님은 제게 고아란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제 말에 겁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고아 어쩌고 소리를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엄마들은 나이 들면 아들 눈치를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아무튼 1년의 사건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50억대 건물주가 되었어요. 저에게 시댁의 개로 살라던 시어머니는 닭 쫓던 개가 되어선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됐고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따라 고모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모한테 가서 고모랑 수다 떨다 와야겠습니다. 저를 묵묵히 지켜준 고모를 위해서라도 기죽지 않고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